안녕하세요. 지난 1차 시에 이어 2차 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교과서 페이지는 14페이지를 피면 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면 삼국이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로 발전하다 이 내용이 나오네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판서해 준 내용 기억나나요? 지난 시간에 중앙집권적 국가의 특징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첫 번째 왕권 강화의 특징이 등장해야 되고, 두 번째가 영역 확대, 정복 활동으로 영토가 넓어져야겠죠. 세 번째가 불교 수용, 종교를 국가의 종교를 공인함으로써 국민들의 힘을 단합시켰는 점도 등장해야 되고, 네 번째가 바로 율령반포. 이 네 가지 특징들이 등장해야지 중앙집권 국가로 우리가 볼 수 있다 했는데, 오늘 수업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 점을 한번 눈여겨서 듣기 바랍니다. 처음에 보면 일단은 영토 확장과 왕위 계승의 안정이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삼국이 활발한 정복 활동을 펼치며 영토를 넓혀 나갔다. 이를 주도한 왕과 왕이 속한 부의 권력이 강화되는 한편 국정 운영에서 밀려나는 부가 생기면서 각 부 사이에서 세력의 차이가 생겨났다. 그러면서 삼국들이 각국의 왕들이 왕위 계승의 안정을 꾀하였다고 나오는데, 잠시만 기다리겠습니다. 종이 치네요. 고구려는 1세기 초에 일단은 태조왕이 옥저를 정복하였고, 옥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옥저와 동해는 동해안 구석에 좀 구석에 자리 잡은 관계로 지형적으로도 상당히 고구려한테 핍박을 많이 받았고 결국에는 고구려에 의해서 병합당하게 되는 지역인데, 태조왕 때 이 지역을 정복하고 라오둥 지역으로 진출을 깨했다. 중국 쪽으로 진출했단 말이죠. 2세기경에 고국천왕은 위에 보이는 이 진대법, 빈민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이 진대법을 시행한 왕이기도 하죠. 고국천왕. 4세기경 미천왕은 낙랑군을 몰아냈다. 중국이 설치했던 낙랑군을 몰아냈다 하고, 백제도 3세기경 고이왕이 마한의 소국들을 공격하여 한강유역을 완전히 장악했다 하네요. 이때부터 백제가 한강유역을 거의 마한 세력을 몰아내면서 장악했다고 보면 될 겁니다. 4세기 중엽 백제의 전성기를 닦았던 왕이죠. 근초광이 왕위 계승을 안정시켰다는 내용도 나오네요. 그리고 남았던 마한의 남은 세력들을 완전히 근초광 때 마한을 완전히 병합했다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백제의 전성기였던 이 근초광 시기 때 고구려의 평양성 공격, 실제로 고국 운항을 전사시키기도 했고 백제의 최고 전성기를 닦았던 왕이기도 하죠. 그리고 대외 진출도 활발하여 중국의 동진과 교역하고 외와 교류하였다. 일본의 큐슈 지역까지 진출했다고 하네요. 이 지역에 이 큐슈 지역을 비롯해서 백제 때 요서 지방까지, 그리고 대외 관계가 상당히 대외 진출이 활발했던 그 시기로 보면 될 겁니다. 이 시기 때가 바로 4세기 백제 근초광 때 영역으로 보면 될 겁니다. 백제에서 일단은 평양을 공격해서 고구려를 공격해서 고국 원앙을 전사시키기도 하였죠. 여기까지의 영토 확장에 관련된 내용을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보면, 영토 확장에 관련된 내용들을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영토 확장에 관련된 내용들은 일단은 고구려는 태조왕 때 책의 내용들이 좀 섞여 있으니까 선생님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구려 태조왕 때 1세기 때입니다. 이때가 1세기 태조왕 때 옥저를 정복, 그 다음에 라오둥 지역으로 진출하였고, 그리고 4세기경에 미천왕 때 낙랑군을 축출했다고 나오네요. 낙랑군을 축출하였다. 이 정도로 선생님이 여기 정리하는 내용은 영토 확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백제는 3세기 때, 백제는 3세기라 하면 아까 고이왕이 등장했죠.
고위왕 시기 때 목지국을 공격하였고 그리고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 했죠. 그리고 4세기 때 4세기 위에 4세기가 빠졌죠. 4세기 때 근초고왕 때 고구려를 공격하기도 했고 4세기 근초고왕 때 고구려 공격해서 실제로 고국 원왕을 전사시킨 사례도 있고 마한의 잔여 세력을 마한을 복속시켰고 그리고 중국으로 진출도 했다 했죠. 중국으로 진출은 동진을 비롯해서 동진과 외와 교류를 했다. 이 정도 내용을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신라는 4세기 내무랑 때네요. 신라는 4세기 내무랑 시기 진안 지역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진안 지역 차지했다는 내용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여기 기자가 빠졌네요. 백제는 3세기. 책의 내용들이 섞여 있으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특히 영토 확대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교과서 책 내용을 읽고 꼼꼼히 정리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그리고 이 지도상에 나오는 이 세계별 지도를 보고 이 시기 때는 지도가 나오면 이때는 요소 진출도 하였고 중국의 동진도 진출하였고 백제 근초 고구려도 공격한 사례가 보이네요. 이런 사례를 보면 4세기 백제 근초고왕이 떠올라야겠죠. 그리고 이거는 일본과 백제와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유물이죠. 칠지도. 백제의 왕이 외양에게 보내 실제로 우리 백제의 왕이 외양한테 하사한 칼로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제의 칠지도. 자, 그 다음에 이제 1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페이지로. 율령 반포와 제도 정비에 기반한 성장. 드디어 율령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율령이 바로 법령이죠, 법령. 오른쪽에 설명되어 있는데, 고구려는 4세기 후반 소수림왕이, 자, 고국 원왕의 전사를 한 다음에 그 어려운 시기 때 왕위를 물려받았던 왕인데, 그때부터 소수림왕이 나라의 학교를 설립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이때 율령을 반포했다 합니다. 소수림왕의 업적이 중학교 때도 중요하게 배웠죠. 불교 수용, 율령 반포, 태학 설립 등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면 되겠고 그리고 소수림왕의 국가 체제 안정을 바탕으로 4세기 말에 즉위한 강개토대왕이 안정된 왕권을 바탕으로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이북을 차지하면서 이때부터 강개토대왕 시기 때 고구려 영역이 중국 쪽, 북쪽으로 많이 확대하게 되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왔던 신라의 침입한 외를 물리쳤으며 이때 강개토대왕의 군대가 금강가야에 큰 타격을 줬다. 금강가야가 멸망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타격을 주었고 그때부터 가야의 세력이 북쪽 고령의 대가야로 점차 이동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알면 되겠습니다. 라오동을 비롯한 만주 일대를 장악하였다. 그리고 장수왕의 아들던 장수왕은 남진 정책을 펼쳐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유역을 장악하면서 남쪽으로 영역을 확대하였고 고구려의 전성기가 최고의 전성기를 구축했을 때가 바로 강개토대왕의 아들 장수왕 때이죠. 그리고 백제 3세기 후반의 관료체제의 기틀이 나오는데 아까 했던 내용들이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고 5세기 후반 고구려의 공격으로 한성이 함락되면서 한강유역을 상실하고 웅진으로 수도를 옮긴 등 위기에 처했다. 백제의 수도 이전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백제의 수도 이전은 한웅사 이런 식으로 외워도 상당히 편한데 백제의 수도 변천은 이 시기 때 백제의 수도 변천은 원래 위례성 한성이라고 하죠. 한강 유역에 있다가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서 장수왕의 공격을 받고 한성에서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웅진. 웅진에 있다가 또 웅진이 오늘날 우리나라 공주인데 공주 아래 사비로 천도, 성왕대죠. 사비천도. 한성, 웅진, 사비. 이 수도 천도에 관련된 내용은 일단은 고구려의 침공과 관계되어 있고 사비에서 백제 성왕의 중흥 노력 이것도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왕이 사비로 수도를 옮기고 중앙관청을 22부로 설치한 등 정치기구를 정비했다. 성왕 때 백제가 다시 중흥 노력을 보였으나 결국에는 성왕이 우리 역사에서 배웠죠. 진흥왕의 배신으로 원래 성왕의 백제 군대와 진흥왕의 신라 군대가 힘을 합쳐서 한강 유역을 다시 탈환하게 되었는데 진흥왕의 신라의 배반으로 일단은 신라는 영역을 다시 뺏기게 되었고 성왕은 군사를 이끌고 신라의 영토 간산성으로 쳐들어가서 전사함으로써 백제의 중흥 노력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그 내용은 책을 한번 읽어보면 내용이 나올 겁니다. 신라는 6세기에 통치체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신라가 가장 발전한 시기가 바로 6세기 경으로 보면 될 겁니다. 6세기 지정왕이 나오네요. 왕호를 중국식인 왕으로 신라가 중앙 집권화가 가장 늦었다 하는 점을 이 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신라는 6세기경 지정왕 때 그러면 지정왕도 원래는 지정마립관이라 칭했겠죠. 지정마립관 신라 왕호의 변천이 나오네요. 거서관, 차차옹, 이사금, 마립관 아까 강교토 대왕의 군대가 신라를 구원해주러 왔을 때 그때가 뇌물마립관 때였어요. 뇌물마립관. 그리고 원래 지정왕이라 호칭을 쓰기 전까지 지정마립관이라는 호칭을 쓰다가 6세기경에 왕이라는 호칭으로 지정왕이라는 호칭도 바꿨고 나라 이름도 신라로 바꾸었다 하네요. 신라로 나라 이름도 그 전에 신라 이름은 사로국이었죠. 사로국에서 신라, 마립관에서 왕 이런 칭호로 바꾸었고 그 이후에 이제 법흥왕 때 신라도 불교 공인, 율령 반포 법흥왕 시기 때 일단은 중요한 특징이 등장하기도 하죠. 법흥왕의 특징도 우리가 법흥왕 시기 때 율령 반포 그 다음에 불교가 공인, 불교 공인에 관련돼서는 이차돈 순교라고 이거 중학교 때도 다 배웠을 겁니다. 이차돈 순교비 경주 국립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는 비석이 있죠.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통해서 목이 잘려나갔는데 그 목이 잘려나간 곳에서 흰피가 하늘로 솟구쳤다. 그만큼 신라의 불교가 어렵게 공인됐다 하는 점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법흥왕 때 신라가 비로소 중앙집권 국가가 형성될 수 있었고 그 법흥왕을 뒤이은 진흥왕 때죠. 진흥왕 때 비로소 하랑도를 조직 개편, 국가의 청년단체를 그리고 한강 유역을 모두 장악한 다음에 대가야를 병합하였고 북쪽으로 함흥평야까지 진출했다. 진흥왕 때 영역 확장을 여기 지도상에 잘 나와 있네요.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백제 성왕의 전사 이 시기 때죠. 554년 진흥왕과 함께 손을 잡고 한강유역을 탈환하였으나 신라의 배반으로 백제의 중흥 노력은 막을 내리게 되었고 대가야를 복속, 가야 복속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지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야 복속, 가야가 어떻게 다 무너졌는지도 한번 우리가 정리될 필요성이 있죠. 금관가야는 아까 이야기했던 금관가야는 신라 법흥왕 때 멸망했습니다. 법흥왕이 금관가야를 복속시켰고 후기 가야연맹을 이끌던 대가야, 완전히 가야연맹을 무너뜨린 사람은 바로 진흥왕 시기 때 대가야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이 점은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대가야를 멸망시켰다. 한마디로 병합시켰다고 보면 되겠죠. 요 점들은 금관가야는 법흥왕이 복속, 대가야는 진흥왕이 복속시켰다. 병합시켰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6세기 신라의 성장, 신라는 또 진흥왕이 자신의 영역 확대를 나타내기 위해서 단양 신라 적성비와 진흥왕 순수비를 곳곳에 세웠던 내용들이 나오죠. 항초령 순수비, 마원령 순수비, 그 다음에 북한산
순수비, 그리고 단양 지역의 적성비, 영역 확장을 나타내는 진흥왕 때 영역 확장을 기념하기 위해 북한산에 세운 비석, 이런 내용들도 읽어보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왼쪽에 지도는 5세기 고구려의 세력 확대, 이거는 남쪽 충주 고구려비가 있는 것으로 봐서 장수왕 때 고구려가 이 지역까지 남하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때 5세기경 고구려의 영역이 상당히 넓었죠. 강계토대왕은 북쪽으로 동부여, 숙신, 부여, 거란, 후연 이쪽 지역으로 영역을 확대했고, 장수왕 때 고구려는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를 하게 되죠. 그만큼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한 이유는 남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남쪽으로 영역을 이 정도까지 확대를 시켰어요. 이건 충주 고구려비를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6페이지. 16페이지는 간등제와 지방통치체제 정비, 각 나라가 어떻게 간등제를 정비했는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내용은 선생님이 읽으면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고구려는 3세기 후반에 오부 연맹이 해체되면서 원래는 오부적 연맹체로 시작했습니다. 고구려도 오부적 연맹체, 이때는 왕권이 그렇게 힘이 있을 때는 아니었죠. 그 이후 백제는 고의왕 때 육자평을 비롯한, 백제는 고의왕 때 어느 정도 중앙집권적 틀이 나타나기 시작했네요. 공복이라고 것은 관리들 등급에 따라 옷 색깔이 틀리는 거죠. 신라는 6세기 때 17간등제가 정비되었다. 이 내용은 우리 신라의 골품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신라는 훗날 신라가 상당히 이 골품제라는 틀에 막혀서 신라가 상당히 통일신라 하대 무너지는 배경에는 이 골품제도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보입니다. 신라 시대의 신분제도인데, 골품제는 성골과 진골로 이루어지며 골자 6두품에서 1두품까지 두품제로 이어졌다. 통일신라 하대 가장 골품제에서 소외됐던 계층이 바로 이 6두품 계층이죠. 6두품 계층. 이 6두품 계층들이 골품제 틀 속에서, 골품제는 여기 보이면 특히 여기 신라의 골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라의 골품제를 보면 6두품 세력들은 자기가 아무리 학식이 많고 똑똑하더라도 6아찬까지밖에, 이 지역 요 정도 틀밖에 못 올라가네요. 일단은 간제, 복색도 이렇게 구별되어 있고, 이렇게 간등제와 지방통치제재 정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꼭 정리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금성문을 통해 본 신라의 국정 운영 변화, 한 가지 선생님이 일단 예를 들어주겠습니다. 포항 냉수리 신라비는, 이거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보니까 인물의 재산 소유와 사회부의 갈문왕, 사덕지, 이간지, 자숙지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 칠왕들의 의논하에 명을 내린 일인데, 이것은 일단은 유산 상속 문제에 대해 각 부의 유력자들이 함께 논의해 결정했던 이 문서로 보입니다. 일단은 분쟁 처리 방법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그 시기 때 일종의 공문서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여기 있는 사료에 있는 신라의 국정 운영 방식의 특징, 신라의 왕권 변화 서술, 이거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학습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가제로 내겠습니다. 단양 신라 적성비도, 이거는 이 비석을 통해서 신라 간등제의 발전 과정, 신라의 지방 통치 정책들을 한번 읽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네요. 일단은 경주 남산 신성비는, 이 내용은 또 인력 동원 체제와 지방 통치 방식을 알 수 있는 비석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2차시 수업을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통일 신라와 발해가 지방 통제력을 강화하는 내용인 18페이지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업이 좀 빠르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교과서 내용을 꼭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 꼭 정리하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